이게 모텔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텔이 아니에요. 이게 얼핏 보면 다 같은 모텔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모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중 어떤 모텔이 돈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생각하는 돈을 버는 숙소에 대한 이야기와 실험에 대한 결과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광장, 유흥주점이 있고 4층, 5층에 모텔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노래광장에서 나온 손님, 유흥주점에서 나온 손님들이 아가씨라고 하는 분들과 함께 오는 이제 모텔들인 거죠. 이런 것들도 장사가 잘 됩니다. 노래광장에서 아가씨와 함께 오는 손님들이 숙박료를 내지만 사실상 대실처럼 이용을 하고 가기 때문에 회전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1시간 내로 나간다고 해요. 그럼 그 객실을 청소해서 다시 다음 손님한테 팔면 되니까 객실 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걸 엄청 많이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완전히 노다지인 것 같지만 이쪽도 쉽지가 않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노래광장이나 유흥업소가 사실상 영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광장이나 유흥업소들이 이제 리베이트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숙박료 5만원에서 만원만 주세요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2만원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손님이 모텔에서 숙박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술집에서, 그러니까 노래광장에서 이미 숙박료까지 다 술값에 녹여서 본인들이 가져가고 숙박업소에는 마치 대실료 지불하듯이 적은 돈만 주는 거죠. 영업의 모든 중심이 이 노래광장, 유흥업소에게 쏠려 있다 보니까 주도권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경쟁적으로 추가로 모텔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유흥업소 사장님이 모텔을 차리기도 해요. 본인 유흥업소에 온 손님들을 본인 모텔로 가져가기 위함인 거죠. 불법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있죠. 엄연히 아가씨와 함께 모텔을 가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항상 신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처음에는 아주 돈 벌기 좋은 그런 모텔의 형태였으나 다들 그 돈 벌기 쉽다는 모텔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유흥업소 사장까지도 하고 하다 보니 이제는 그 속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 됐다. 이 다음으로 알아볼 모텔의 형태는 대실 전문으로 운영되는 무인텔. 시내에서 살짝 떨어진 국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모텔, 무인텔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텔과 무인텔들은 아무래도 모텔에 들어가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소위 말해서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거죠. 여기에 오는 고객분들은 보통 연령대도 높고 경제력도 있다 보니까 대실료가 좀 비싸더라도 개의치 않고 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금 손님이 많아요. 아무래도 모텔을 이용한 기록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내는 고객들이 많은 거죠. 일반적인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비중이 5%가 채 나오지 않는데, 이런 무인텔들은 여전히 현금의 비중이 50% 가까이까지도 나옵니다. 꽤 장점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만약에 이곳에 무인텔이 장사가 잘 되면 그 옆에 바로 추가적으로 무인텔들이 생기면서 무인텔 촌을 형성을 합니다. 혼자 있었으면 참 잘 됐는데 2개, 3개, 4개 이렇게 새로 생기다 보면 그냥 매출이 반토막 3분의 1, 4분의 1까지도 떨어지는 게 쉬운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인텔들이 있는 곳들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논밭 이런 곳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가 상승, 부동산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딱 봐도 그래 보이기 때문에 선뜻 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인텔 같은 경우에는 파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볼 이제 모텔의 형태는 달방 전문 모텔인데, 이제 모텔들이 원래대로 하면 일반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인테리어가 낡았다거나 오래됐다거나 하면 경쟁력을 잃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방, 달방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합니다. 일종의 원룸의 형태인데, 원룸은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한다면 이 달방은 단기 임대 계약인 셈인 거죠. 대신 보증금은 없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손님을 받습니다. 보통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 인부들, 주변에 건설 현장이 있다거나 하셔서 한두 달 이곳에서 일해야 되는 일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이게 마치 고시원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크게 관리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만 하면 큰 욕심 내지 않더라도 한 월 500 정도는 벌 수가 있는 거죠. 단 이제 전제 조건이 이 모텔에 대출이 거의 없거나 이자 부담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만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이런 달방으로 하는 모텔을 임대로 들어가서 월 500씩 그냥 따박따박 수익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달방 모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기회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단점도 당연히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인부분들이 오시면 객실을 좀 험하게 씁니다.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일반 고객들에게 팔 수 없는 그런 객실 컨디션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모텔의 형태는 이제 MZ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모텔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모텔들이 바로 이 MZ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모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대학가에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중심 상권 그 안에 있거나 MZ들이 즐겨가는 술 상권 그 근처에 있거나 이런 모텔들이 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곳들은 대실 회전율도 높고 숙박 회전율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을 6시 이후에 받는다거나 8시 이후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시에 입실을 하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대실료를 지불하고 숙박료까지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도 이런 형태의 모텔을 운영을 해봤었는데 그때 최대한 대실을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숙박을 주기 위해서 숙박을 8시부터 입실 가능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잘 될 때는 대실을 2바퀴까지 돌리고 숙박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죠. 회전율은 거의 최고치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대실 2번에 숙박 1번이니까 3회전을 시킨 거잖아요. 이런 모텔들의 특징은 어떤 한 곳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오픈을 하면 그 모텔이 고객들을 싹 쓸어갑니다. 고객을 뺏어오는 게 굉장히 용이한 형태의 고객층이에요. 새로운 모텔이 생겼다? 기존에 내가 다니던 모텔을 등지고 그냥 바로 새로운 모텔로 갈아타는 거죠. 새로 오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어오는 게 굉장히 용이한 거죠. 반대로 기존의 모텔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기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공격은 쉽지만 또 방어는 어려운 그런 게 이 타겟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Z 타겟은 객단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커플이 됐을 때 이 연인과 한 달에 한 번만 모텔에 가진 않을 거잖아요. 대실이든 숙박이든 한 달에 최소 2-3번 아니면 4-5번 이렇게 모텔을 갈 텐데 숙박료가 비싸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층이 바로 이 MZ 타깃인 거죠. 당연히 가성비를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를 높게 받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Z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텔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넣기도 해요. 고사양의 PC를 넣는다거나 저렴한 룸서비스를 운영을 한다거나 보드게임을 넣는다거나 플스 게임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MZ 고객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이게 다 비용이고 또 유지관리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회전율도 높고 매출도 높은데 정작 순이익이 안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MZ 고객 타겟을 사실 버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긴 해요. 너무 경쟁이 쉽게 들어오고 객단가를 높이기는 어렵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모텔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고객층이지만 이게 돈이 되는 형태의 모텔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수요 공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MZ 고객들이 모여있는 상권이 있는데 그 상권에 모텔 수가 적으면 모두가 다 행복한 상황이 되지만 모텔 수가 많으면 모두가 다 힘든 상황,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MZ 고객의 입맛도 맞춰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Z 타겟 상권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는데 약간 다른 술상권 모텔, 술상권 모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술을 마시려고 왔기 때문에 대리를 불러서 굳이 다른 지역 모텔을 간다거나 택시를 타고 굳이 다른 지역 모텔을 가려고 하지 않죠. 기왕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모텔을 가려고 합니다. 술 상권을 끼고 있는 모텔들이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모텔 사장님들도 이런 상권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고객들의 상권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따지자면 성수동이 뜨면 기존의 신촌이나 홍대의 고객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홍대나 신촌에서 조금 유동인구가 빠져도 좀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상권이 원래 메인 상권이었는데
갑자기 B라는 상권이 떠버리면 A 상권에 있는 유동인구가 그대로 B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가 확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모텔이 A 상권에 있다가 B 상권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타이밍 좋게 팔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모텔이 딱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리는 그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운영을 할 때 술상권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돈은 잘 벌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기도 해요. 새벽 3시, 4시 이때 입실하는 손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카운터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절대 무인화를 할 수 없는 모텔 중에 하나가 바로 술상권에 있는 모텔. 이런 모텔이 절대 무인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키오스크를 잘 해놓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도 술 취한 분이 그걸 이용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아마 들어오자마자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소리 지를 거예요. 이런 술상권에 있는 모텔들은 하루에 하나씩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만취한 커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곱게 자면 되는데 또 싸우다가 물건 집어 던져서 TV 깨지고 거울 깨지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그냥 도망가고 그 사람들 잡으려고 경찰 부르고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들이 들랑달랑하고 또 이런 것들은 미성년자도 술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미성년자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잘 감시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긴장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술상권 모텔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곳에서는 다시는 영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텔이 있습니다. 흔히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운영이 되는 곳들인데 비즈니스 고객들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한도 내의 객실을 거부감 없이 사용합니다. 법카의 숙박료 한도가 5만원이면 5만원짜리 방 주세요 라고 하시고 한도가 8만원이면 8만원짜리 방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 객실을 사용을 하세요. 깎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또 이런 분들이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을 데리고 오고 4명, 5명이 오더라도 각각 한 객실씩 사용하기 때문에 한 팀이 오면 그냥 4, 5객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팀들이 하루에 4팀, 5팀만 돼도 객실 20개 정도를 쉽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이 비즈니스 고객들의 특징이 객실을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가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체감상 거의 한 95% 이상 고객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고 가십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침대에 몸만 들어갔다가 그대로 쏙 빠져나와서 씻고 나가시는 느낌? 즉 객실 청소가 굉장히 쉽고 객실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고객들인 거죠. 주로 이런 비즈니스 호텔들은 어떤 공단 옆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교통이 편한 KTX역, 터미널 근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 옆에 붙어 있으면 평일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데 오히려 주말에 객실을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말에는 일을 안 하니까 손님들이 안 오시는 거죠. 일반 고객들이 그럼 그 주말을 채워줘야 되는데 공단 옆에 있는 호텔, 모텔을 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일반 고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오히려 장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반면에 이제 KTX역 앞이나 터미널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비즈니스 고객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주말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양쪽의 고객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호텔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모텔 호텔 사장님들이 비즈니스 호텔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쪽도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제 스타일러도 넣고 안마기도 넣고 조식에도 힘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은 또 올라가고 순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예전만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비즈니스 고객 타겟으로 하는 영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경쟁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지 장기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모텔 또는 호텔인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객단가인 것 같아요. 관광객들한테는 객단가에 한계가 없거든요. 하루 숙박료에 10만원, 20만원 쓰는 분도 있고 심지어 100만원까지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한 호텔들이 많이 있고 또 호캉스라는 말도 유행을 하고 코로나 때 특히 더 호황이었어요.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국내 여행 위주로 사람들이 여행을 했고 비싼 객실이어도
많은 분들이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굉장히 잘 됐죠. 그런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이 열렸고 가까운 일본이 엔저 때문에 여행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돈 주고 국내에서 숙박을 할 바에는 해외로 가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00만 원씩 받았던 그런 호텔들도 이제 가격을 점점 내리고, 그 호텔들이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50만 원 받았던 뭐 호텔이나 풀빌라들도 가격을 또 내리고 줄줄이 내려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은 특정 지역의 호텔을 검색하는 검색량 자체가 20%에서 30%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이 검색은 누가 하느냐? 주로 관광객들이 검색을 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여행을 갈 때 괜찮은 호텔을 잡고 싶어서, 그래서 이 검색을 하는데 20% 30%가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매출도 그 이상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20, 30%가 날아갔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으신데,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관광객들 타겟으로 하는 호텔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명확하지만 또 단점도 명확해요. 아무래도 평일에 객실을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고, 비수기가 매우 혹독하다라는 것도 단점입니다.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호텔들은 워낙 크고 시설이 좋은 호텔도 많다 보니까 어지간해서 고객들을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케팅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모텔, 호텔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 그래서 돈을 벌던 시절은 이제 좀 갔다, 그런 시절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상권에 모텔 하나 있으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안 갔던 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어쨌든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모텔, 호텔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은 또 오프라인 경쟁뿐만 아니라 온라인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잘 곳이 없어서 비싸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잤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어떤 타겟을 공략을 하던 다 그곳 나름의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서영적인 호텔 청주점이랑 부산 영도점을 오픈을 했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사장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운영하는 광주의 서영적인 호텔의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서 오픈을 하셨는데, 저는 서영적인 호텔의 디자인 컨셉이 계속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들은 이 디자인에 언젠가 질릴 테고, 그 질림을 가속화시키는 이유가 유사한 형태의 숙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고객들이 질리는 속도가 좀 더 가속화가 되겠죠. 실제로 광주 서영적인 호텔의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베껴가신 사람도 있었고, 베껴갔지만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의 숙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을 수 있는 일이냐, 비슷한 느낌의 숙소들이 계속 늘어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오랫동안 사랑받는 호텔이 될 수는 없나? 진짜 이 숙박업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건가? 왜 우리 식당만 해도 50년째 운영하고 있다, 3대째 운영하고 있다, 이게 장점, 강점이잖아요. 근데 숙박업은 50년 됐다라고 하면은 안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점이 되지 않고 단점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질이 맛에 있기 때문에 50년 돼서 인테리어가 좀 낡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맛만 있다고 한다면. 근데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업이다 보니까 마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아무리 10년 전에 좋은 차였어도 지금 나온 차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숙박업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분명 시설업이긴 하지만 서비스업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좋은 시설로 강점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취해왔는데, 좋은 서비스의 형태가 최신 시설 이게 아니라 사람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떤 호텔의 강점이 최신 시설이 아니라 그곳을 운영하는 사장님, 그 사장님이 강점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청주점 같은 경우에는 청주점 사장님은 4성급, 5성급 호텔에서만 10몇 년을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산 영도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도에서만 50년 넘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영도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영도에 대해서 막 소개해주고 싶고, 영도의 맛집에 대해서 막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 자체가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제가 샘플로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조금 더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이제 부산 영도점 사장님을 인터뷰한 다음에 제가 편집을 해서 저희 서장적인 호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영상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이게 무상인지 모르고 안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돈 내는 줄 알고. 맥주 주는 데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한 번씩 안내를 해드려요.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는 그냥 드셔도 된다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세요. 특히나 일반 맥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부산에서만 마실 수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자갈치하고 부산 IPA. 부산 맥주 사장님도 약간 의아해 하셨어요. 내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셔가지고 객실도 다 보고 가셨어요. 부산에도 부산 맥주가 있고 이 맛을 그대로 느끼게끔 해주고 싶었고 손해보는 한 있더라도 요 상품만은 넣고 싶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떠세요? 이 부산 영도점 사장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 부산 맥주를 꼭 투숙객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게 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영상을 업로드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10만 뷰가 나왔어요. 좋아요야, 저장, 공유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앞으로 이 부산 영도점이랑 청주점의 사장님들의 진정성과 매력을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알림으로써 숙소의 이 인테리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사장님의 매력을 어필함으로써 좋은 숙소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이 호텔 자체는 어떤 경쟁자도 사실 카피할 수가 없죠. 시설은 돈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고 디자인도 돈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돈으로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부산 영도점과 청주점을 마케팅하고 또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서 가장 좋은 호텔일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매력적인 호텔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돈 버는 모텔, 호텔들이 있지만 지속 가능하냐 라고 해봤을 때 상권이 이동한다거나 경쟁자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엔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숙소를 만드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해왔었고 그 방법 중에 하나를 테스트 해봤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 그리고 5년,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